선교시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의 부동산을 팔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맞추어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세, 재산 종부세는 국내 영토 안에 있는 부동산 가지고 다루지만 이 소득에 관한 세금은 소득은 발 달린 것이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서 벌든 국내 영토에서 벌든 나의 소득이라면 우리나라 세법에 맞춰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국외자산입니다. 그리고 외국 자산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라.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외자산과 국내가 구분된다 그랬어요. 첫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및 출자 지분, 파생상품,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의 네 분단이 있었는데 국내는 국내 거대로 하고 그 대신에 2번, 3번, 4번은 국내 국외를 묶어서 한 방에 처리하지만 토지나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이 부동산 그룹들은 부동산 관련은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구분을 하라. 첫째, 세금 신고할 때 국내 거 모으고 그 다음에 국외 거를 따로 모으라. 그래서 오늘 지금 학습할 내용이 바로 본 학습 내용이 국외 자산 팔았을 때 양도세 계산 방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외국 거를 팔았을 때. 내용은 좀 낯설더라도 야 이거 외국 부동산 팔아서 소득도 양도세를 내는 거구나. 따라서 소득은 국경이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옛말에 사랑과 소득은 뭐가 없다? 국경이 없다. 소득세는 국경을 가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걸 팔아야 되느냐? 첫째, 부동산 양도, 토지 건물 팔아도 되고 등기 미등기 안 가려요. 부동산 권리도 등기 미등기 다 가리잖아요. 특히 부동산 임차권 얘네들은 국내 상가 권리금은 등기된 거는 양도소득세, 등기 안 된 건 종합소득세를 냈었는데 외국 것은 등기 미등기 가리지 않아요. 왜? 외국 부동산 임차권은 거의 대부분이 등기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등기 잘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미국도 상가, 월세 이런 거 전세 계약을 하면, 특히 전세 계약은 외국은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 상가 월세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보증금 있을까 없을까? 외국에, 미국은 보증금 없어요. 석 달 주기로 갱신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주로. 석 달 월세 선임대 주고 들어가. 석 달 만에 다시 또 다시 하겠느냐 하면 다시 석 달 주는 것이고, 오로지 거기는 등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임차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외국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잡을 때는 국외 것은 등기 미등기 가리지 않는다.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 다 똑같고, 또 기타 부동산 관련 특정 주식, 특수업종 주식,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이주권 이런 것들도 국내 것과 가지수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잘 가지 않으니까 국외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개념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자다. 그럼 원래 월급 같은 근로소득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거주자는 외국 것을 다 통합해서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일시성이다 보니까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자만 하겠다. 이 소리는 국내로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이민 왔다면 미국 부동산을 팔 때는 5년간은 우리나라 세법에 맞추어서 양도세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외국 부동산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 5년 이상의 밑줄을 그어봐요. 그럼 국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가격과 필요 경비 빼는 거예요. 취잡이 빼주면 돼. 그 외국 부동산의 거래 가격은 실제 양도 가격이나 실제 취득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와요.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거래 가격은 실거래에 의한다. 이게 맞습니다. 실거래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당신이 신고를 하는 거지. 양도자가 신고해야지. 그러나 신고 안 한 사람도 있지. 그럴 때는 과세관청에서는 깎아보지. 그래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외국 부동산의 당시 시세 가격을 알아봐요. 시세. 당시 그때 그 지역의 당시 시세를 알아보는 거예요. 또 시가가 없을 때는 외국 부동산의 가격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법에 가면 외국 부동산은 요래요래 조래조래 고래고래 평가한다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 시가 평가 가격을 하겠다. 따라서 국외자산은 추계가격이란 말을 안 써요. 매매 사례, 감정 가격, 환산 취득 이런 게 없던 거예요. 그 대신에 바로 필요경비 또 계산 공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인정경비. 그래서 오로지 국외자산은 양도학에서 피만 빼면 된다. 취자비만 빼주면 돼.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양도 차익이 곧 양도 소득이 되는 것이. 근데 여기서 하나 차이점이 있다. 국외자산은 장특공제 합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국외자산은 장특공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공제할 수가 없어. 왜? 200개 국가가 넘는 나라마다 장특공제율을 미국은 몇 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베네수엘라 같은 건 어떡하라고? 화폐 가치가 몇 년 사이에 1억 배가 올랐는데 방법이 없어요. 등기부도 질서가 물러나고 보유기간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국외자산은 장특공제가 없다. 장이 있다 없다? 없다.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장이 없다. 바로 소득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1번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밑줄 그심. 그럼 외국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외국 화폐로 갖다 낼 수가 없잖아. 한국 화폐로 고치지. 이때 환율은 우리나라는 변동 환율이다 보니까 취득한 날 환율, 양도한 날 환율이 각각이 달라. 또 장기 할부로 팔다 보면 대금을 받은 날 주는 날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할부금을. 그럴 때는 각각일의 환율을 적용하라. 양도 가격은 양도 당시 수령한 날 환율, 취득 가격은 지출한 날 환율. 그럼 시험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지. 양도 차익의 외화 환산은 양도 당시 환율을 일괄 적용한다. 그런 것이 답이 되는 것이. 틀렸어. 그때 환율로 해라. 외화 환산. 저는 역시 경제적인 미래를 예측하나 봐요. IMF 시절에 강의할 때 외화가 부족하대. 올 것 같대. 그래서 저는 있는 돈 다 모아서 달러를 구입했어요. 얼마나 샀냐고요? 100달러 구했어요. 구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당시 100달러를. 환율 자체가 1,100원이었을 때 샀는데 1,9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한 거기서 또 남았지, 돈이. 몇만 원에. 9만 원 남았지. 그거 가지고 닭 사 먹었어요. 몇 마리야? 그렇지. 10마리 아니지. 그때는 배달 없었기 때문에 12,000원이니까 그래서 한 마리. 닭 먹고 싶을 때는 외환 위기가 오면 닭을 항상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환차익 밑줄 그시고. 환차익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돈 주고 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남의 돈 빌려서, 달러를 빌려서 산 사람들은 나중에 빌렸을 때 환율과 갚았을 때 환율이 또 차이가 나 안 나? 나다 보니까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차익은 국가 간의 경제적에 대한 환율의 차이지
환차익을 양도차익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환차익은 양도소득에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다는 거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과표는 어떻게 계산할래?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빼라 250만 원. 아, 국외자산도 부동산 그룹에서 250을 빼주는 거구나. 그래서 외국자산은 등기 미등기 가리지 않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는 국내 자산의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은 국외자산은 미등기도 등기 이런 걸 제도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미등기도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있습니다. 그 다음 세율과 이중과세 조정. 외국 부동산 관련 자산은 세율이 등기 안 따집니다. 미등기 중과 없어요. 또 외국에 있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네 적게 갖고 있네 다주택 중과세도 없고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높은 것도 없고 국외 자산은 오로지 645 누진밖에 없어요. 그 외국 부동산은 미등기도 645야. 그냥 645. 등기 제도에 대해서 세금의 태클을 건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지 외국 부동산 질서를 가지고 막고자 해서 그거 미등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중과세 조정.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거예요. 이 조정이란 말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외국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땅콩밭을 샀다. 그걸 팔았더니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냈어요. 양도세 또는 소득세를. 근데 나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이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을 팔아도 내 살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외국 부동산 팔았다고 양도세 신고해야 된다고. 그럼 미국에서도 내고 여기서 또 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국내 자산세율을 국내법에 따라 적용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우리나라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첫째가 세액에서 빼주든가 그게 싫은 사람은 외국 납부세액은 아예 처음부터 양도 가격에서 필요 경비 뺄 때 경비에다 떨어주든가 당신이 유리하거나 간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라. 그럼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뭔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과세할 때 세액의 공제 방법에 이거 한다 이것도 아니고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도 아니고 당신이 뭐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 원하는 걸 선택하라. 그 다음에 준용 규정 이것은 바로 심화반에서 정리할 거예요. 이제 대망의 양도소득세가 다 끝난 거지. 복잡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눈으로 보면 진짜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지 않으면 두 가지만 있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파트에 제가 오래 살았어요. 제가 살다 보니 별 사람 다 만났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바로 우리 동 옆동에 아파트 두 가구가 누가 사냐면 아프리카 사람이 살더라고요.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한양대학교 교환,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교환 학생인데 알바하면서 공장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만 애들이 바로 흑인이 거의 키도 비슷비슷한데 5명이 거기서 합숙을 하더라고요. 기숙사로 쓰더라고요. 근데 슈퍼 앞에서 여름에 걔네들 또 맥주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다 똑같아 얼굴이. 네? 하나도 안 틀려. 근데 물어봤어. 한국말 할 줄 아니까. 아니 도대체 전부 다 얼굴이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냐 했더니 지네들은 펄쩍 뛰는 거 전혀 다르다고 자기가 잘생겼다고 해.
그 나중에 몇 번 생맥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5명의 얼굴이 이름이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 소리는 무늬만 봐서는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 보면 깨우쳐져, 안 깨우쳐져? 깨우쳐지는 날까지가 바로 올해 시험 보기 전까지만 깨우쳐지라 이 말이에요. 봐야 돼. 성의 걸 가지고 머리에 남길 생각하지 말고 자주 읽어주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파트가 이제 뭐냐? 비과세나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과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가 밑줄 그실래요? 미등기 자산이거나 그 다음에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때 걸리면 너는 비과세나 감면을 취소한다. 이 취소 규정은 한마디로 적용 제한인 것은 후의를 도모할 거예요. 그럼 이제 비과세 첫 번째 종류로 가는 거예요. 파산 선고 밑줄 쫙 끄시고 이 파산 선고를 받은지 법원 파산재단에서 그 파산 선고받은 자의 재산을 정리할 때 공매 처분하는데 파산 공매 처분할 때 이익금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내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 양도세 안 내는 방법 뭐가 있냐 그래서 첫째 안 내는 방법 딱 여러 가지 근데 그중에 첫 번째가 파산 신청해라. 아 교수님 파산 신청하면 파산 뭐 빚이 많지 않냐고 파산 신청하라고. 그럼 또 두 번째 양도세 안 내는 방법 내지 마라 그랬지. 내지 마라. 하지만 파산 선고자 부동산 양도차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지. 파산 선고. 두 번째가 농지 교환과 분합이에요. 반드시 농지여야 돼요. 교환 영어 쓸까? 체인징. 그 다음에 일부 체인징하는 걸 분합. 교환과 분합했을 때 법정 요건을 갖췄을 때 비과세 주겠다. 비과세 요건은 첫째가 교환 분합이 되려면 1번 금액과 2번의 사유 중에 하나를 물고 늘어가야 돼. 조건이 맞아야 돼. 첫째 금액의 요건은 뭐냐? 교환 분합을 했을 때 쌍방 간의 그 농지 가격의 차이가 큰 쪽에 4분의 1 이하로 맞춰야 돼. 4분의 1 쿼터 이하로 맞춰야 돼. 그럼 바로 원숭이와 침팬치 정도가 교환이 돼야지. 원숭이 주고 코끼리를 받고 오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상대적 대응이 안 맞지. 4분의 1 이하로 맞춰라. 무슨 뜻이에요? 좀 있으면 알게 돼. 가격 차이는 4분의 1로. 면적 차이가 아니다. 당신이 농지 왜 교환을 했느냐? 원인이 있어야 돼. 기억, 니은이 뭐냐? 이건 같은 말이 결국. 기억은 특히 저희 시골의 처갓집에 이 장인어른께서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 군청에서 도로 논다고 우리 농지 주고 군이 갖고 있는 저 농지랑 바꾸자 그랬대. 그럼 이런 건 공적 교환이 된 거 아니? 4분의 1 이하 차이라면 시행 사업 때문에 공적 교환된 건 교환 인정, 비과세 인정.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소유한 토지와 교환을 했다. 이 소리는 뭐냐? 이런 경우죠. 군청에서 그냥 바꾸자 그랬어요. 뭐 때문에 바꾸어 했더니 알면 다친대. 그냥 바꾸자. 그럼 관공서 토지와 교환했을 때 비과세 주겠다 이 뜻이. 4분의 1 이하로 맞춘 것은. 그 다음에 디귿은 농어촌 정비법. 밑줄 한번 그어봐요. 농촌 정비. 혹시 여러분들 요즘은 거의 없지만 과거에 경지정리라는 걸 아시죠? 경지정리. 경지정리한다. 이 농어촌 정비라는 건 뭐냐?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 옛날에 우리 앞에 분은 충분히 태어났을 거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가서 울면서 왔대.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농지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가 않아, 기럭지가. 그런데도 농지가 그 바로 농로가 삐뚤빼뚤하니까 쫙 경지 정리가 되고 바둑판처럼 다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산림부에 다 얘기를 했지. 네. 농촌에 관련된 장관한테 대한민국 농지 강제적으로 전부 다 바둑판처럼 만들어라. 그래서 경지 정리하는 거예요. 이 경지 정리하다 보면 논두렁 밭두렁이 싹 그냥 바둑판처럼 만들어지면서 이논 저논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 나눠 갖다 보니까 이런 공적 공법에 따라서 한마디로 공익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것. 그래서 기역과 니은 디귿에 의한 것이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면, 이런 사업 때문에 교환이 됐을 때 4분의 1 이하라면 무조건 비과세 줘라. 그 다음에 니은은 경작상 밑줄 그으시고, 이 경작상은 리을은 뭐냐? 기역, 니은, 디귿은 공적 교환이지만 리을은 개인에 의해서 의사에 따라 교환하는 거예요. 김씨와 이씨, 박씨가 서희 모여서 야, 우리 농지들이 서로 집과 경작거리가 뭐니까 바꾸세. 그래서 경작을 목적으로 사적 교환이 됐을 때는, 이런 공적 교환은 무조건 비과세지만 4분의 1만 맞으면, 이런 사익상의 교환이 됐을 때는 의무 경작 해줘야 돼. 3년 경작을 해줘야 돼. 농사 진다는 조건. 얘는 경작 기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교환 자체가 비과세. 그리고 교환을 받았더니 또 갑자기 수용이 돼버리면 3년 경작하지 않아도 수용은 경작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농지 교환과 분합에 대해서 사례 한번 보자. 이렇다는 거예요. 쌍방 간의 토지 거래가액의 차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로 맞춰라. 그럼 보시겠습니다. 갑소유 농지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6억짜리 과거에 산 것이. 을소유 농지가 있어요. 을과 교환하자 그랬어요. 갑은 을에게 10억에 평가해서 넘겨줬어요. 을한테. 그리고 을이 소유한 농지를 7억 5천만 원 평가해서 교환 양도가 된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10억을 주고 10억짜리 주고 7억 5천 원 농지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차이는 얼마? 2억 5천. 2억 5천은 당연히 금전을 받았겠지. 현금으로. 을이 지급했겠지.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10억 중에서 7억 5천은 7억 5천은 농지 물건으로 현물로 받고 나머지 2억 5천은 현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은 매매요. 7억 5천이 교환이지. 그럼 교환과 매매가 섞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는 이 현금 거래 금액은 쌍방 간의 토지 거래 가격 차이가 큰 쪽에 10억 중에서 4분의 1이니까 2억 5천만 원까지는 현금이 들어와도 당신은 전부 다 교환한 것으로 인정 안 인정?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 가격 기준으로. 그래서 양도 가격 10억에서 필요경비 얼마 빼면 6억. 그래서 양도 차익 4억은 양도소득세 비과세한다. 물론 3년 의무경작 해야 되겠지. 개인끼리 교환했습니다. 약 양도소득세 한 7천 정도 나와요. 4억이면. 그 정도 예상 비과세 주겠다 이 소리. 사후관리하자. 그럼 개인 간에 이렇게 교환했을 때는 공익상 교환은 바로 사후관리가 없고 그냥 교환 자체. 이런 아까 했던 기억니은 디귿이 공익이. 그 다음에 바로 경작상 필요성 교환은 몇 년? 3년 의무 경작하라. 그리고 수용은 개체하겠다. 농지 교환이. 개념 잡자. 농지는 논밭 과수원 밑줄 그으시고 농수로 등 부대 시설 토지 포함해라. 농수로 중에서 논밭 과수원 밑줄 그으시고 그럼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수로 등 농로, 수로 다 포함해라. 농지 위에서 쓰는 것들이니까.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어려운데요? 뭐가 어렵냐 했더니 농막이 어렵대. 농막 어렵지 않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또는 잠시 경작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농업용 막사, 그런 토지들, 농막을 포함해서. 또 지소가 뭐니? 그런 거 알 것도 없는데 사실은. 지소는 곧 물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농수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지 소재지나 직접 경작 이런 건 다 뭐예요? 후일에 심화해서 정리할 것이고. 또 비과세 배제 농지도 심화해서 다 정리할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각 세대상 농지는 어디까지가 농지인가 이 범위도 저 심화반에서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세 번째가 경계 조정에 의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경계 조정. 경계 조정이다. 토지 경계가 바뀌면 교환 아니냐. 그래서 경계 조정에 의한 비과세가 조정금 받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공부할 거예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계가 잘못된 것은 공부상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사실 경계가 맞지 않을 때는 강제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법 규정에 따라 특별 조치에 따라서 경계 조정을 했을 때 토지가 이동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겠다 이 말. 조정금 주고받은 거. 그럼 경계 조정에 대한 비과세, 과세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약 세 가지가 있어요. 경계 변경이나 조정에 대해서 일반 경계 변경이나 교환이 됐을 때는 양도로부와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서로 바꾸는 거니까, 교환된 거니까. 그러나 경계 변경이 불합리한 경계 변경이 교환이 됐을 때는 면적의 20% 이내면 이거 양도소득세 척주했던 거지. 불 20에 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거래는 없던 걸로 하겠다. 근데 지금 배울 게 뭐냐?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경계 조정에서 조정금 받은 것은 아예 양도로 보되 비과세를 해버린 거예요. 비과세. 그러면 이 차이가 뭔가? 이건 단순 교환이고 이것은 경계가 좋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바꾸는 하나의 법정 기준이고 양도를 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강제 조정시키는 거예요. 강제 조정. 그럼 지금 현재 이런 건 어떤 것일까? 사례를 본다면 제일 먼저 갑소유 토지 구 경계가 밑에 이렇게 하프라인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신경계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갖다가 을의 것인데 갑이 갖고 이것은 바로 갑의 것인데 을이 가져서 토지를 네모나게 만드는,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상호간에 교환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양도로 보아 일부 교환 양도가 되는 것이. 준 거 받은 거 다 양도세 다 각자 내야 돼.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경계 변경 교환이다. 구 경계가 답이고 해서 100평 100평이 저렇게 돼 있었는데 소유자 갑 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을 불합리하다, 소가 쟁기질하기도 힘들고 삐뚤삐뚤하니까, 특히 시골에 논두렁이 삐뚤삐뚤하면 우리 또 농주 잘 드시는 우리 시골의 아버님들 경운기 사고 나 안 나? 나지. 논두렁이 막 올라오니까 그냥 글로 가버리고 변경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바꿨어. 이것도 원래는 양도인데 서로 주고받은 것이 상호 20% 이내라면, 몇 프로 이내? 20% 이내라면 이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거래는 없었던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양도를 안 보겠다. 그럼 지금 말하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경계 조정은 뭘까? 잘 봐요. 공부상의 구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100평이고 을도 100평인 거예요. 공부상 경계가 저래. 근데 사실상 현황 경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경계는 이거야. 근데 공부상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상과 사실이 다를 때 신경계를 쪼개서 측량 다시 해서 등기부나 토지대장 다시 만들어줘요. 강제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이런 게 참 많아요. 대한민국 땅에. 여기가 원래 뭐냐면 국어야, 국어. 국어라는 것은 또랑. 국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토지 경계가 이동을 해야 해. 또랑은 바뀌어,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러다가 홍수가 져서 범람하다 보면 이렇게 삐뚤삐뚤한 또랑이 반듯하게 그냥 하천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들은 서로 몰라. 원래 100평인 줄 알아. 하천 옆이 자기 땅이고. 새로 측량을 했더니, 국가에서 측량했더니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경계를 딱 조정했더니 갑이 110평이 가버리고 요 경계로 맞췄더니 을이 90평이 된 거야. 그래서 강제 조정하면서, 이럴 때 강제 조정할 때는 시골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새마을문자 쓴 사람들이 긴 바로 알록달록한 장대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제 조정하는 거야. 강제 조정. 그때 10평의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10평 값을 바로 을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줄어버리고 이런 강제 조정으로 이건 바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을은 바로 갑은 을에게 지급을 해줘야 돼. 10평 값을. 그러면 지적관청에서 돈 받아다가
조정금을 갑에게 줘야 되는 것이. 갑에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줘야 된다고. 이때 조정금 받은 을은 니네가 강제 조정해서 바꿔서 바로 뭐냐, 한마디로 여기서 양도 뭐 조정금 받은 것은 하나의 부당이익을 받은 거지. 그동안에 점유된 부당이익이지 양도 소득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경계 조정에 한 조정금은 양도세 부과하지 않는다 한다. 비과세 주겠다. 을은 과세할 게 없다. 이게 강제 조정하네, 강제 조정. 그래서 경계 변경은 세 가지. 단순 변경이냐, 불합리한 변경이냐, 아니면 지적제조와 특별법에 의해서 강제 조정됐느냐.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비과세는 지적제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경계 조정한다. 그럼 나중에 바로 공시법을 공부할 때, 경계조정 지특법을 잠깐 들을 때, 조정에 한 차이만큼은 조정금을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익금 주고받은 것이니까 우리 세법 시간에 배웠던 거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비과세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단원 1세대 1주택이야지. 여러분들 아주 공부 많이 했던 것. 공부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듣던 것들. 물론 기본만 여기서는 공부하겠지만 1세대 1주택이란 뭘까? 여기서는 제가 말할 때 1인 1주택이라 그랬어요. 1세대 1주택이라 그랬어요. 한 가족당 한 채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 방법은 따지지 않고. 비과세하죠. 1세대 1주택 양도다. 1주택을 팔았다. 첫째 사서 팔든 상속받아 팔든 증여받아 팔든 지가 건물을 지어서 팔든 관계하지 않아요. 취득은 따지지 말고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다. 첫째, 이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조건이 맞아야 돼. 첫째, 1번에 거주자가 소유해야 돼.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주택만 비과세지 외국 주택을 사놓은 거 비과세는 아니에요. 그리고 보유 기간이 반드시 2년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안양에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 몇 년만 찾으면 돼요? 2년 있으면 돼요. 특별히 조정지역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가 있어요. 전환 돈이 아니라 전환된입니다. 제가 타이프가 잘못된 게. 그거에 대해서 감정 있으신 분은 공식적으로 하세요, 얘기를. 미리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게. 전환이 돈 경우가 아니라 뭐예요? 전환된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갖고 있다가 국내 여성과 결혼해서 거주자로 바뀌어버렸다. 이럴 경우는 보유기간이 3년 잡아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조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한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돼. 투 요건을 갖춰야 돼. 안양도 한때는 조정지역이었다 아니었다? 이었지. 그때 당시 산 사람들은 2년 거주 아직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사신 분들은 거주 요건이 다 폐지됐으니까 보유만 하면 된다. 그래서 투인데 투 요건은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팔았을 때다. 또는 이런 경우도 비과세가 돼. 여기서 또는 뭐냐? 이 주택이 아닐지라도 이 주택이 1세대 1입주권이 될 때가 있어요. 1딱지. 주딱이 말하는 거예요. 주딱이. 그럼 이때 주딱이란 뭐냐? 여기서 1주택을 가진 자가 이 주택을 팔면 그냥 비과세가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요. 또는 투 다 갖춘 거야. 그런데 이걸 팔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를 딱 떨어진 바람에. 그럼 주택이 뭐로 바뀐 사람이다? 딱지 바뀐 주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주따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딱따기도 있었지만 주따기 된 거야. 그럼 주따기가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따기가 이걸 팔기 전에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딱지로 바뀐 바람에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잖아 이게. 그럴 경우는 과거 기득권을 인정해서
요 입주권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이었다면, 1입주권 딱지였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현장에 가서 어떤 분이 내 집이 입주권이 됐는데 이 집 팔면 비과세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 버벅대면 안 돼. 어떻게 대답하느냐? 첫째, 집을 산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딱지된 거예요? 아니면 바로 딱지됐어요? 물어보고, 뭐 비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20년 살다가 딱지됐다고. 그럼 당신은 이미 비과세 요건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으니까 다른 주택이 없다면 딱지 자체를 팔더라도 주딱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말도 못하고 버벅대면서. 글쎄요, 같이 고민해 볼까요? 그게 무슨 중개사예요, 중개사는. 그게 황새 모가지 자격증이지. 황새 모가지 자격증은 뭐냐? 옛날에 초기에 중개사 시험 볼 때는 실력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라 모가지로 합격한 사람 많아요. 목이 길어서 윗사람 거 쳐다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컨닝해서 목만 길어도 합격. 그래서 길이는 공부하지 않아도 사법고시 합격한다 그랬어요. 길이는 다 보여, 안 보여? 앞에 게 다 보이잖아요. 앞에만 잘 만나면 돼. 1주택과 딸린 토지 비과세 해주겠다. 1세대 요건을 갖추라. 세대란 첫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세대라 그래. 가족, 한 가족. 독립세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카나 또는 처제나 다른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그건 한 가족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세대 등록을 구분해 줘야 돼요. 구분 안 해놓으면 골치 아파요. 같은 세대로 봐요.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을 말한다. 그럼 배우자가 있어야 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그건 결혼해야만이 된다.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 요건 갖출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면 돼.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첫째, 30살 이상이면 독립세대일 때. 독립.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따로 분가하면 30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그러면. 따로 살아도 아버지랑 같은 세대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도, 사망했으면 혼자 있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 인정하고, 이혼을 했을 때는 따로따로 각자 독립세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와이프 이름, 하나는 본인 이름이래. 당신은 2주택이니까 하나 판 거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대충 계략 계산했더니 아주 오래전에 둘 다 분양받아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보통 한 2억 5천씩 내게 생겼더라고. 하나 판 건 양도세 2억 5천 내고 하나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비과세 받을 수 있지. 안 낼 방법이 있냐 없냐 묻더라 그래서. 이혼해라. 근데 그래도 교수님 어떻게 이혼까지. 그냥 서류상 이혼해놓고 따로 살아라. 그럼 되잖아. 그러다 같이 살다가 들켰어. 사실혼 관계가 다시 유지됐어요. 그럴 때는 이혼한 것으로 안 봐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 비록 30세가 안 돼서 분가하더라도 기준 중간소득 40% 이상 밑줄 그으시고, 기준 중간소득 40% 이상이면 연봉 연소득이 1,000만 원대인데 1,000만 원 정도. 우리 다 월급 1,000만 원 넘죠? 네, 연간. 그러면 성년이라면 다 가능해. 또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세대 독립이 안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독립세대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결혼하거나 분가해서 결혼 분가.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가족의 사망 등으로 호주 승계를 받은지. 그럼 제 주위에 바로 뭐가 있느냐? 21살짜리, 20살인가? 고3이니까 몇 살이에요? 19살짜리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호주 승계 받은 애가 공부하더라고. 자기도 1세대 인정 받을 수 있냐? 그렇다. 애석하지만 부모님 사망으로 호주 승계는 독립세대 인정한다. 그럼 결혼하거나 바로 호주 승계 받으면 된다. 나머지는 심화반에 하고. 그 다음에 1주택과 딸린 토지 비과세 요건의 방법. 참고하자. 첫째,
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려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되는 거 밑줄 그으세요. 사실상. 그럼 공부상은 오피스텔로 돼 있는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그건 뭐로 본다? 주택 인정하겠다. 이 소리는 장단점이 있지. 하나밖에 없으면 비과세 주택이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다른 주택이 있다면 그건 2주택이 되는 것이고, 장단점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딸린 토지는 필지수는 따지지 마라. 도시지역 안은 5배, 또 도시지역 밖은 10배, 또는 기타 3배짜리가 다 있어요. 토지 면적 산정은 필요 없고 법정 기준이 있다. 그리고 밑에가 중요하다. 복합주택, 겸용. 상가 딸린 주택이 1세대 1주택일 땐 주택의 면적과 이외의 용도를 비교해서 주택의 면적이 크면 다 주택으로 퉁 쳐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주택을 소개를 할 때 반반인 상가 반, 주택이 반가 한 경우와 그 다음에 주택이 조금이라도 크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매수자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돼. 나중에 팔 때 당신이 이 집이 12억만 초과하지 않는 일반 주택이라면 당신은 전체 주택으로 상가까지 포함해서 주택으로 쳐주니까 몽땅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상가 딸린 주택이 이외의 용도 면적과 같거나 주택이 적어버리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가주택의 옆에를 밑줄 그으시고, 고가주택은 12억이 이 덩어리가 12억이 초과된 고가주택들은 상가가 적다 그래서 주택으로 끼워서 해주진 않는다. 고가주택은 각각의 용도로 보라. 또 비과세 주택이 아닌 경우는, 비과세가 아닌 겸용주택은 언제나 각각이지 뭐 크냐 작자 해서 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상가는 상가에, 주택은 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밑줄 그으시고, 등기는 하나로 돼 있고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것인데,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구분 등기해서 팔지 않고 한 개의 단위로 팔아주면 전체를 하나의 뭐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보주겠다. 한 채로 본다. 그리고 고가주택이나 고가입주권 어떻게 할래? 그럼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일 때는 12억을 초과하는 것이 고가주택이라 한다. 그러면 고가주택은 전체 비과세 다 안 되고 12억을 초과 부분에 아까 했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율로 나눠서 과세한다. 그 다음에 1주택의 판정 시기, 등기 지연, 공동 소유, 주택이 입주권 분양권이 있을 때 이런 과정은 후일을 도모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주택에 딸린 토지 범위를 구할 때 이 사례 이런 것들도 심화반에서 문제도 풀어보고 정리를 다 할 것들이. 그 다음에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어떻게 따질까? 밑줄 한번 그어봐. 1번. 일반 지역과 조정 지역 안에 주택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일반 지역은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돼.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조정 지역은 밑줄 그으시고,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었을 때는 투 요건을 갖추라. 양도 당시다, 취득 당시다? 취득 당시의 조정 지역. 투 요건을 갖추라. 그 다음에 거주기간 인정 의제. 그럼 투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소유자가 살 수가 없어 거기에. 왜? 세입자가 자기가 살아서 비과세 받으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나 계약갱신 청구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재계약해 준 그런 주택들은 조정지역 안의 주택일지라도 상생임대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되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 건진 거 있네. 상생임대주택은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태클 걸리지 않겠다. 나머지는 심화반에서 정리할 것이고, 또 상생임대주택이 뭔지는 문풀에서 해볼 거예요. 좀 실력이 불어나야지.
그다음에 큰 두 번째,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예외가 나옵니다. 큰 동그라미 2번. 이건 뭘까? 보유 기간은 2 또는 거주 기간 2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요 조건이 없다 이거. 첫째가 기업, 건설, 임대주택 하나만 밑줄 그어요. 그럼 그 밑에 임차일로부터 주택 분양받아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만 있다면 투 요건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공법과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재개발 주택 정비법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정비법에서 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이 3,000명이면 3,000가구 짓고 또 의무적으로 한 600가구 임대 아파트 짓고 나머지 또 남으면 일반 분양하고 그 임대 아파트 600가구 지었을 때 꼭 600이란 단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몇 프로 인상을 지으면 되니까 이내로. 임대 아파트 그것은 바로 뭐냐? 조건을 갖춘 자가 처음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법률이 정한 기간 5년 이상 그 집에서 세입자로 월세 주고 살다가 그 입주자에게 분양해 준다고 나중에. 그래서 임차인이 분양받아서 자기 집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요. 그럼 임대주택을 들어간 사람이 5년 거기서 살았어. 세입자로 5년 월세 주고 가면서 5년 살았다. 그러다가 5년 지나서 분양 딱 오늘 받았어. 그러면 한 달 후에 팔았다면 이 사람은 보유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유기간 얼마? 한 달이야. 세입자로 가서 5년 지나서 분양받아서 한 달 있다 팔았다면 보유기간은 몇 달? 한 달. 거주기간은 몇 달? 그것도 5년이요. 거주기간도 한 달이지. 남의 집에 사는 걸 거주기간으로 세법이 인정한다고? 그건 아니잖아. 그럼 임대주택은 분양받자마자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때는 투가 필요 없다 얘는. 그럼 처음부터 세입자로 들어가서 분양받아 판 날까지가 거주기간이 총 몇 년 이상이면 총 5년 이상이면 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남의 집에 새 들어 산 기간을 세법상의 거주기간, 보유기간 인정한다고?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소유로서 투를 갖춰야지. 그럼 이것은 소유자로서 투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세입자로 들어가서 5년 살다가 가면 분양받아 팔면 비과세 주겠다.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또 학교 때문에 일부 못 간 애들이 있으면 그건 괜찮다. 꼭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좋다. 그 다음에 니은 밑줄 한번 그으시고 내 집이 한 채가 있었어. 바로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이 됐어. 수용이 됐을 때 수용사업 인정 고시하기 이전에 집을 사놓은 게 있어. 근데 갑자기 수용돼 버린 거야. 그럴 때는 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좋다. 수용된 것들은. 그러나 이 수용도 재수 있는 사람은 전부 수용이 되지만 이상한 사람들은 반쪽짜리만 수용당할 수 있어. 그럼 반은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 반은 또 남네. 남은 짜투리 주택은 5년 이내 팔아주면 종전 수용의 연장선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 말. 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같은 말이에요. 비슷해. 해외 이민 간다. 잘 들으세요. 이민. 내가 안양에서 10년 주택을 갖고 있다가 해외 이민 가버립니다. 그 이민 가서 1년 만에 팔았다면 나의 주택 소유 기간은 등기상은 몇 년? 11년. 그 대신에 비과세 적용 기간은 뭐예요? 제로로 바뀌는 거예요.
비과세 투투 요건은 기존 건 다 무시하고 비행기 타는 순간에 당신은 비거주자가 됐으니까 비과세 자격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자격 상실이지.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 가면서 거주자 지위가 박탈되면 너무 억울하잖아 이게.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 탄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 국내 주택을 정리해 주면 이민자 비과세 특혜 줄 테니까 투투 요건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바로 1년 이상 외국에 장기 출국, 이민은 아니고 장기 출국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탄 날로부터 2년 이내 팔아주면 비거주자로 바뀐 거예요. 얘는 이민 가지 않아도 1년 이상 장기 출국하면 이제 세법상은 비거주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격 유지는 2년 이내 해주겠다. 투투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미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살다 보니까, 안양에서 살다 보니까 애가 학교를 제주도 가게 되고 막 공주 사대로 입학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 따라서 이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거주 밑줄 그으시고 취약, 근무, 질병의 요양 목적으로 또는 학교 폭력을 포함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안양에 있는 집 팔고 가는 거 투투가 필요 없다. 1년 이상 거주 사실만 확인해라. 세 사는 거 말고 자기 소유로서 거주 기간만 갖추면 돼. 이게 투투가 필요 없는 것들이죠. 이거 중요한 규정이니까 별 5을 쳐놓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하도 시기적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거의 출제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건 간단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 작년에도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은 분량도 많고 하는데 이거 공부가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00분의 1이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이런 거나 몇 가지 기본적만 알면 된다. 왜? 너무나 다양성이 있고 바로 요철 같아서 왔다 갔다 한 구정이 많아가지고 안 나온다 그랬더니 자신 있냐? 책임진다. 근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진다니까. 그 대신에 안 나오면 당신은 나를 뭘 위해 책임지겠느냐? 질 게 없대. 그럼 같이 지지 말자 그랬어요. 왔더라고. 메시지.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내년에도 가락하는 거 간략만 나오고 세부상 잘 안 나와. 이런 것이나 좀 나와. 또 거주기간 2년 예외는 뭔가? 이건 거주하지 않아도 좋다. 안 살아도 좋아. 조정지역 안에 주택일지라도. 뭐냐?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계약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잔금 치를 때 조정지역이 된 사람들은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보유 거주기간이 필요 없다. 거주기간. 그다음에 주택의 양도 방법은 뭐냐? 팔면 돼. 건물만 팔아도 좋고 딸린 토지 함께 팔아도 좋고. 하지만 그 밑에 1주택을 분할하여 밑줄 그으시고 쪼개 팔면 비과세 안 돼. 또 땅만 쪼개 버리면 이런 것은 토지 양도지 주택과 딸린 토지 양도가 아니. 그래서 주택을 통으로 팔면 비과세, 분할하게 되면 먼저 판 건 과세, 나중에 판 게 비과세가 돼. 왜? 한 채의 주택을 안 채 바깥에 있는 집을 잘라버리면 자름과 동시에 두 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심화반에서 진행하겠지만 분할 양도할 때라도 수용은 강제적 수용은 분할 양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총설인데 1세대 1택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특례. 이것은 이번 진도에 안 나가겠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첫째, 집이 한 채 있는데 또 한 채가 더 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2주택자들. 예, 특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주택을 가진 자가 주택을 종전주택을 팔아준다면 법정 요건을 갖췄을 때 비과세 해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택과 입주권도 2주택자가 되는데 주택을 팔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특례해 주겠다. 그 다음에 주택과 분양권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이 있고 분양권을 가져도 주택을 팔아준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조건에 맞춰서.
그럼 꼭 한 채만 있어야 비과세 되는 건 아니다. 일시적 2주택 규정에 해당되는 게 예정.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 소유, 입주권과 주택 소유자 특례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자기 주택이 바로 비과세 입주권 딱지 가진 자가 다른 집이 하나 있어도 요 딱지도 일시적 비과세 딱지 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특례 규정이에요. 특례 규정. 그럼 지금까지는 1주택을 갖고 있는 보유, 거주 이거 다 맞췄지만 이런 것들은 주택이 또 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4가지 규정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중에 첫 번째가 뭘까? 집을 하나 가진 자가 종전주택을 말고 신규주택을 또 하나 취득한 거야. 그럴 때 일시적 상속, 동거, 봉양, 농어촌, 혼인, 어린이집, 문화재,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저거 비과세 해줄게. 이런 것이 하나의 특례 조건이죠. 주택과 주택 가진 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문풀이나 심화반에서 다 정리해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할 것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건데요. 그 다음 이런 규정은 다 후일 도모할 것들이. 그 다음에 주택과 딱지 가진 사람. 교환 26페이지. 주택과 딱지 가진 사람 상황은 이거예요. 첫째, 주택을 한 채 가진 자가 입주권 또는 분양권 가질 수 있다고. 무엇 때문에? 취득하거나 바로 자기 집이 이 딱지로 바뀐 사람들, 혼인, 상속, 동거, 봉양 등으로 입주권이 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후일을 다 도모할 내용들이에요. 어떤 분은 막 띄워먹고 간다는 거예요. 띄워먹은 게 아니라 나중에 잠깐 문풀이나 이런 데 정리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1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사람들. 첫째, 주택을 갖고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주택이 뭐가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비과세 딱지로 바뀌었지. 이 비과세 딱지를 팔았을 때 비과세 해주겠다. 당연히 하겠지. 그러나 요 비과세 딱지를 팔면 비과세인데 요 비과세 딱지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이 또 있으면 어떡할래? 그럴 때 비과세 딱지와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이 있어도 요 비과세 딱지를 3년 이내만 팔아주면 이 비과세 딱지 비과세 해줄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례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주택과 분양권을 가진 자다. 첫째, 주택을 가진 자가 있었다. 종전주택. 분양권 하나를 사거나 혼인으로 두 채가 되든가 분양권 하나 갖든가 노부모 동거 봉양으로 아버님 모시다 보니까 분양권 가진 아버지와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주택과 분양권을 갖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주택을 팔아준다면 분양권이 있어도 중간 한마디로 분양권이 있더라도 저거 비과세 해주겠다는 규정이에요. 이런 것들도 자세한 사항은 후일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니까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엔 다짜가 어디로 갔나? 심화반 10주차 강의 중에서 1주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물 기본서 꼭 가져오세요. 시간이 끝나면 마무리해서 오늘 배운 내용이 기본서 몇 페이지 내용입니다 하고 한번 마무리 훑어드릴 거예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